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비유동 자산에 대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334쪽 15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수단표의 일부와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네. 자,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수단표의 일부하고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수정전 잔액수단표에 보여지는 게 우선 건물이요. 건물이 차변, 이게 취득금액이 되겠네요. 1억 원이 기록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반대편 대변에 2천만 원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수정 전이기 때문에 아직 당기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겠죠. 자, 그래서 결산정리사항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건물은 2019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며 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취득금액이 여기에 있죠. 1억 원. 5년이고 정액법입니다. 잔존가치 없다고 알려줬으니까 연간 감가상각비는 1억 원 나누기 5 하게 되면은 2천만 원이 되겠군요. 2천만 원이 연간 감가상각비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산정리 이후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일까요?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을 감가상각을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2천만 원을 더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존에 있는 2천만 원에다가 더하기 2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4천만 원이 되겠죠. 답 2번 틀림없죠? 네. 너무 쉽죠? (2번) 맞습니까? 네. 네, 2번 맞죠? 그러면 이 2020년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한번 써볼게요. 이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감가상각 할 때의 회계 처리. 자, 12월 31일 건물 감가상각 회계 처리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자, 대변 개정 과목 한번 물어볼게요. 대변이 뭘까요? 대변이 뭘까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라고 물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지금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 원이 결산때 대변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 원과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 원, 이것이 더해져서 4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결산 시 회계 처리이고 감가상각 처리하는 분계도 꼭 아셔야 된다. 자, 16번.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꼭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볼지 안다는 것은 전기를 할 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 자, 여러분 기계장치가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 자, 1월 1일 날 차변의 기초는 전기에서 2월 된 거죠. 예. 그런데 대변에 9월 5일 날 매각, 예. 9월 5일 날 이 기계장치를 처분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감루로 가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1월 1일 날 기초 1,000만 원, 전기 2월 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런데 매각할 때 같은 날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은 이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없애니까 이 차감 계정도 같은 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9월 5일 날 이 기계장치를 처분했다라는 것밖에 이 계정에서는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처리를 보겠습니다. 9월 5일 날 기계장치를 200만 원의 외상으로 처분했군요. 네, 그러면 감루가 1,000만 원이고 취득금액이 200이니까 장부금액 그대로 처분했네요. 처분 시 당기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월할 계산을 한다 그러면 9월 5일 날 처분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니까 9달치의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9달치 감가상각 없는 것으로 가정해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의 장부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됐죠? 1번. 기계장치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제로. 그렇죠.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이 같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200. 맞죠? 아까 1200이 취득했고 감루가 10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 장부 금액인 거죠.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감루를 뺀 거예요. 다음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1200이다. 맞죠? 여기 1200. 맞아요. 그럼 4번이 틀렸네요. 기계장치 처분 시 외상 매각대금 200만 원은 외상 매입금 계정이다 라고 했는데 외상 매각을 했는데 왜 외상 매입일까요? 그리고 이 기계장치라는 건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도 아닙니다. 외상으로 매각했다고 해서 외상 매출금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개정 과목 뭘 쓰면 될까요? 기계를 외상으로 매각했습니다. 우리 당좌자산에서 배웠어요. 미수금. 네,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미수금이죠? 예. 그러면 9월 5일 분계를 한번 써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9월 5일 분계를 한번 써보세요. 9월 5일 날 기계장치 처분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200만 원에 처분했죠. 현금 외상으로 처분했죠. 네. 미수금 200만 원 되겠습니다. 대변에 기계장치 얼마로 기록할까요? 200만. 기계장치 200만 원이라고 기록합니까? 1200이라고 기록합니까?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죠? 1200. 예, 1200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가 없어지면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도 같은 날 없어야 돼요. 그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1000만 원도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 기계장치 처분 시 회계처리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한 것이 여기에 자 기계장치 대변에 기계장치를 찾아서 대변에 1200이라고 기록하고 그 상대 계정 두 개네, 두 개. 그래서 그냥 매각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 원장을 찾아가야죠. 거기 차변에 1000만 원이라고 기록하고 그 상대 계정 기계장치라고 쓰는 게 원칙인데 그냥 여기다 매각 이렇게 써줬습니다. 네. 자 전기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네, 전기의 원리.
다음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2019년 1월 1일에 차량 운반구를 65만 원에 취득했다. 네. 이 차량 운반구의 잔존 가치는 5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5년으로 추정되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주식회사 한국은 2020년 9월 30일에 이 차량 운반구를 40만 원에 처분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까지 하라. 네. 자,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 먼저 처분 금액을 알아야죠. 처분 금액 여기 있습니다. 4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처분 금액 40만 원에서 뭘 빼야 돼요? 장부 금액을 빼야죠. 장부 금액. 그러면 장부 금액이 더 낮으면 처분 이익이요. 장부 금액이 더 크면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장부 금액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 금액에서 감루를 빼야죠. 감루를. 그래서 장부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 금액 여기 있습니다. 65만 원. 감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언제 샀냐면 작년 1월에 샀습니다. 작년 1월에요. 자, 그리고 올 9월 30일이니까 1년 9개월입니다. 감루를 1년 9개월치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액법이고요. 5년이고요. 잔존 가치가 5만 원이니까 65만 원에서 5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60만 원이 돼요. 자, 60만 원을 나누기 몇으로 합니까? 5년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자, 60만 원 나누기 5 한번 해보세요. 1년치 얼마인지. 12만 원. 네, 12만 원 맞습니다. 12만 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년하고 9달치입니다. 9달치는 이 12만 원을 가지고 9달치를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기로 12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이게 9달치예요. 자, 12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올까요? 9만 원. 그렇죠. 9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 9만 원과 여기 12만 원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면 감루는 21만 원이다 이거예요. 자, 감루 21만 원 알아냈고요. 취득원가 65만 원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장부 금액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5만 원에서 21만 원을 뺍니다. 21만 원을. 그랬더니 감루는 장부 금액은 44만 원인데. 4만 원.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장부가 44만 원이에요. 그런데 처분을 40만 원에 했다는 거죠. 처분을. 장부 금액보다 4만 원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으므로 4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 1번의 답이 있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4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자, 다음에 18번 문제로 가보면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기초 시점의 본사 건물 개정이다. 네. 자, 1월 1일 날 건물이 차변에 기초 100만 원, 100만 원에서 전기 2월이 넘어왔어요. 건물 감루가 30만 원 넘어왔어요. 자, 주식회사 한공은 2020년 12월 31일 본사 건물 80만 원에 매각하게 됩니다. 매각 시점의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단 건물의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이고 잔존 가치가 없다. 네, 17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내용 연수 10년이며 잔존 가치 없으므로 취득금액 100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연간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다. 10만 원. 1년에. 그러면
감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건물은 기초 감가상각도 계획이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이었으므로 금년에 결산일 날 이걸 매각했으므로 여기다가 30만 원에다가 10만 원만 더 플러스 해주면 되죠. 그러면 감루는 4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40만 원. 자,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냐?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면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처분 손익을 알아낼 수 있죠. 얼마에 팔았어요? 80에 팔았습니다. 자, 60만 원짜리 장부 금액인데 80에 팔았으므로 20만 원 더 많이 받았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만 원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18번 문제에 분계를 제가 한번 문제로 내보겠습니다. 자, 처분 시 회계 처리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누가 한번 해볼래요? 처분 시 회계 처리. 자, 이걸 반으로 나눠서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이걸 현금으로 매각했다고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차변에 현금 80만 원 들어옵니다. 대변의 건물. 자, 여기서부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변의 건물. 홍민희 씨 듣고 계시죠? 대변의 건물 얼마일까요? 네, 좀 생각이 필요하신 것 같고. 유선화 씨 계시죠? 유선화 씨. 유선화 씨? 유선화 씨 안 계신가 봐요. 들어와 계시는데. 건물 얼마일까요, 대변에? 아시는 분 한번 답변해 볼까요?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네. 자,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이 건물 대변에 지금 100만 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루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감루,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감루. 얼마를 기록해야 될까요? 40만 원. 그렇죠. 40만 원이죠. 40만 원. 자, 차변의 합계가 122호, 대변의 합계가 100만 원이죠. 이것이 여기 있는 유형자산 처분이 20만 원. 유형자산 처분 2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2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할 때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 만약에 도소매업에서 또는 제조업에서 건물을 처분하잖아요. 그럼 건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하죠?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해요. 100만 원에 팔면 부가가치세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8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88만 원. 80만 원에 처분했으면 88만 원을 받아요. 88만 원. 세금까지 포함해서. 88만 원. 여기 건물을 8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88만 원이 또 부족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건물 팔면서 8만 원 세금 받아놨죠? 이게 부채예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생겨요. 8만 원 부채. 실제는 분계가 이렇게 일어나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느냐? 아직 부가세법을 안 배웠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의 개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또 처분이익 같은 거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니까 그 전까지만 우선은 부가세가 없다고 가정하시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이 건물을 처분했다. 또 건물 처분에 관한 문제죠. 건물 처분에 관한 문제. 2020년도 주식회사 한공의 건물 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옳게 설명한 걸 찾는 거니까 보기를 직접 찾죠. 자, 1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0만 원이 감소한다. 네,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와서 감소하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 1200만 원인가만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2000만 원에 샀고 정률 40%고 처분은 2020년도에 12월 31일이니까 취득은 작년 1월이니까 딱 2년 후에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감루가 어떻게 되느냐? 감루를 따져보겠습니다. 첫 해는 뭐예요? 2천만 원에 40%, 428, 800만 원이 되겠고 첫 해에는 800, 손으로 쓰는 게 빠르죠. 800. 자, 두 번째는 2천만 원에서 800을 뺍니다. 그러면 1200이죠? 1200에 40%. 계산해 보세요. 1200에 40%. 이수연 씨가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수연 씨. 1200만 원에 40%는 얼마인가요? 이수연 씨. 네, 이수연 씨 이거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면 되고. 네, 이수연 씨가 답변이 없으시니까 480. 네, 제가 계산해 봤어요. 480이에요. 480.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게 감루죠. 1280이다. 그러면 1번이 틀렸나요? 1번은? 여러분 제가 계산한 거 맞았습니까? 네. 네, 맞았어요. 네, 여러분 잘 검증해 주셔야 돼요. 들으면서. 저도 수업하면서 많이 실수하거든요. 네, 여러분이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그러면 옳게 설명한 걸 찾는 거니까 이건 아니겠네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500만 원 증가한다. 매출 채권? 자, 건물을 처분했는데 이게 상품이면 매출 채권이지만 건물이 매출 채권은 아니죠? 틀렸습니다. 일반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 왜냐하면 처분 금액은 6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했다. 미수금이다 이거죠. 미수금. 그래서 매출 채권이 아닙니다. 미수금은 일반 채권. 다음 3번. 당기 순이익이 220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려면 처분 손실이 220 발생했다는 거죠. 처분 손실 220 나오나 보겠습니다. 자, 처분 금액이 얼마냐? 500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자,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취득원가에서 요 감루를 빼주면 되죠. 자, 계산해 보세요. 장부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2천만 원 빼기 1280만 원. 그래서 장부 금액이 720입니다. 장부 금액 720만 원. 자, 장부 금액이 720인데 처분을 500에 했으니까 220 싸게 팔았네요. 네.
싸게 팔았으므로 처분 손실이 발생했죠. 3번이 맞았군요. 당기순이익 220이 감소한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미수금이 아까 미수금이라고 했는데 500만 원 왜 틀렸어요? 이현숙 씨 한번 답변해 볼까요? 네. 답변하실 때 말로 답변하실 때는 여러분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 마이크 껴져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이현숙 씨 한번 답변해 볼까요? 왜 4번이 틀렸을까요? 이현숙 씨. 감소. 응? 이현숙 씨 지금 답변 안 하고 계시죠? 그럼 이효진 씨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효진 씨. 마이크 켜고. 잘 안 되시나요? 네, 예, 누가, 이효진 씨, 예, 채팅으로, 문자로 답변하셨어요. 맞아요. 증가죠, 증가. 미수금이 50만 원 감소가 아니죠. 미수금이 뭐예요? 차산이잖아요, 차산. 자산을 차변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계 때 차변에 미수금 500이 와요. 그래서 그건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이거 증가. 예.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에 500만 원까지 맞았는데 500만 원 계정 과목도 미수금 맞았는데 이게 왜 틀렸을까? 예. 우리가 미수금 차변에 기록할 거란 말이에요. 차변에. 그러니까 미수금이 증가한 것이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 과목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네.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임대보증금.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네. 정수희 씨, 20번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요. 그렇죠.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의 아니. 기타 비유동 자산은 임차보증금이고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비유동 부채, 임대보증금. 네. 나머지 1, 2, 3번은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다음 21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이랬어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자 특허권 골라주시고 영업권 골라주시고 산업재산권 골라주시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나라 4번이 답입니다. 다음 22번 다음 중 A에 해당하는 설명에서 모두 고른 것은 A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A 이게 뭔가요? 요즘처럼 지식과 서비스가 중시되는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B보다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 네.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네. 한번 일단 넣어볼게요. 무형자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무형자산을 확보하고 보유한 무형자산을 지키기 위해 별도의 자원을 쏟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예. 무형자산을 넣으니까 말이 되죠. 네.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무형자산으로 엄청난 부호가 된 회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예,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지고 예, 그동안 뭐 예, 로켓을 만들고 제트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춘 그런 기업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거.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서 무형자산만 다 고르면 되겠네요. 가범 무형자산입니다. 예, 형체가 없어요. 예, 무형자산입니다.
예, 영업활동에 이용해야 무형자산이죠. 예, 영업권만 무형자산은 아닙니다. 특허권도 있고, 개발비도 있고, 광업권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니까 하나다가 답이에요. 1번이 답입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고 23번. 아,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자, 23번. 무형자산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예, 무형자산 상각. 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유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차변의 감가상각비인데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 비용은 차변이 무형자산 상각비. 기억나시죠? 그리고 대변이 또 다르죠?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는 대변에 그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차감 계정으로 간접적인 상각을 하는데 무형자산은 어떻게 상각이 돼요? 직접 상각. 그러니까 대변에 개발비면 직접 개발비, 영업권이면 영업권, 자산 감소를 직접 일으키는 거죠. 직접 상각이다. 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앞에 본문에서 없었지만 이거 알아두십시오. 관계법령이나 계약상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맞습니다. 뭐 상각하는 방법은 유형자산과 똑같아요. 3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습니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 기간이 이제 산정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 틀렸네요. 틀렸어요. 차예림 씨가 한번 답변해 볼래요? 여기 정률법이 틀렸는데 여기 뭐를 넣어야 맞을까요? 차예림 씨. 정액법. 그렇죠. 정액법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유동자산의 복습, 즉 문제풀이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교재 앞으로 가셔야죠.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가 2교시는 11시까지. 네, 5분 남았군요. 몇 페이지입니까? 부채가? 66페이지. 66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66. 네. 자, 66페이지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66페이지 다 펴셨죠?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다 맞췄어요. 자산을 맞히는 동안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자산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익과 비용, 또 부채, 또 자본 관련된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 잔액이 대변에 있는 부채와 자본을 공부할 텐데 자산 공부보다 공부할 내용이 훨씬 적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 교재에서도 그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갈 거고요. 자, 그래서 부채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나눠서 공부하냐면 먼저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고요. 유동부채는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매입채무 그리고 미지급금 기타 채무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매입채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설명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매출채권에 대응되는 채무가 매입채무입니다. 자, 부채가 무엇이냐? 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계 문제에서 나오겠습니다. 부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결산일 기준으로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따져보는 분계를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비유동부채,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3년 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만약에 차입을 했다. 5천만 원을. 그러면은 차입할 당시는 비유동부채입니다. 하지만 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고 보겠습니다. 차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시점에서 보면은 상환기한이 1년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우리가 차입 시점의 날짜로는 보지 않고 항상 결산 시점에서 매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비유동부채 중에서 유동부채로 옮겨야 되는 것이 뭐가 있지? 이걸 체크해야 돼요. 이것이 결산분계 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건 이제 결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것도 함께 알아두면서 아무튼 유동부채란 무엇이냐?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다. 그런데 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여기에 표시될 때는 어느 시점으로 판단한다? 결산일 시점으로 판단해서 유동부채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산 때 유동인가 비유동인가를 한번 다 체크해야 돼요. 그거 함께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유동부채는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인데 기준은 결산일 기준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이 또 됐죠? 11시. 또 여러분들 10분간 쉬셨다가 10분 후에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